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손톱만한 크기로 그려진 한국을 보면서 한국이 작구나라고 늘 느끼는데, 주위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주 하나보다도 작아, 또는 중국의 성 하나보다도 작아라며 애써 작은 영토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해줍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라는 표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국의 영토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20년 대비 2021년 한국의 영토는 무려 11.3km 늘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10년간 무려 137km가 늘어 10년 동안 여의도 45배 크기의 영토가 늘었는데요. 이 마법의 정체는 간척 사업 및 공유 수면 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적 공부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쩌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영토를 늘리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 덕분에 한국 영토로 표기되었던 부분만 전부 되찾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지도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 영토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1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국토 면적은 약 413km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 세계 108위에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참고로 이 면적은 중국의 196, 미국의 198, 러시아의 1170에 해당하는데요. 한반도 전체 면적을 측정해봐야 약 220km로 세계 83위권인데, 한반도는 또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으니 많은 한국인들 마음속에 한국은 작은 나라다라는 열등감 아닌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영토가 작은 국가들 목록에는 유럽의 포르투갈, 체코, 크로아티아, 스위스 등뿐 아니라 중동의 UAE도 있는데, 한국이 항상 작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은 지도를 제작하는 기술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도를 보면 한국은 항상 작게만 표현되니까요. 현재 세계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집니다. 16세기 네덜란드 지리학자인 메르카토르가 둥근 지구를 한 장의 종이 위에 모두 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인데, 둥근 지구를 평면의 종이에 모두 그리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모양을 다르게 그리거나 크기를 바꾸어야 가능한데요.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 왜곡이 심해지는데, 일례로 캐나다 위에 그린란드는 지도상으로 보면 남아메리카 전체 면적만큼이나 커 보이지만 실상은 남아메리카 면적의 18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그린란드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위쪽에 위치한 관계로 아주 살짝 왜곡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지도가 표기한 한국 영토만 되찾는다면 이런 불필요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땅의 일부가 한국 땅이 되니까요. 지난 1987년 8월 15일 MBC 뉴스는 북간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대한제국의 지도를 발견했다는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영토로 알고 있던 함경북도, 이북 지역의 북간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된 1908년 대한제국 지도가 발견된 것인데, 이는 구한말 석공이라는 사학자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한말까지는 함경북도, 이북의 북간도 지역이 한국 영토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 외에도 대한제국의 지리교과서 등에도 간도가 우리 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간도가 무엇이며 왜 중국 땅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우선 이 간도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중국 땅으로 인식되는 길림성 동남부 지역이며 중국에서는 연길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만주 지역을 북간도, 백두산 동쪽을 동간도, 서쪽을 서간도라 부르게 됐는데 이 지역은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 영토였습니다. 원래 음루와 옥저의 땅이었던 이 지역을 고구려가 뻗어나가면서 고구려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후 발해의 영토가 되었는데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번호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지역을 간도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어쩌다 간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간도라는 이름은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사이 간자를 써서 간도라고 쓰기도 하고 일부는 개간할 간을 간도라고 쓰기도 합니다. 두 명칭 모두 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인데 전자가 먼저 사용되고 후자는 구한말부터 쓰인 단어입니다. 우선 이 지역은 바다에 자리한 섬이 아니지만 섬이라고 부르며 사이 간을 쓰게 된 것은 청나라 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청나라는 조선 초기 여진족이라 부르던 만주족이 세운 국가이고 만주족이 북경을 장악하면서 자연스레 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만주족이라는 이름답게 만주에서 발상했고 중원으로 옮겨가면서 만주 지역은 빈 땅이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자신들이 한족에게 쫓겨나게 된다면 중원에서 밀려날 것이 명확하고 만약 자신들이 밀려난다면 돌아갈 곳이 만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 중반 청나라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백두산 지구를 포함 약 500km를 청의 발상지로 삼고 기타 민족이 거주할 수 없도록 봉급령을 내렸습니다. 타 민족이 들어갈 수 없도록 경계를 세워버렸죠. 그렇다 보니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겨버렸고 이를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섬이라는 의미로 간도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원래 진짜 명칭은 두만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 시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9세기 조선의 대육년이 들자 조선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이섬 농사하러 간다며 몰려들었는데 이건 핑계였습니다. 왜냐면 두만강 사이에 있는 이 섬은 곡식 한 톨 자라지 않는 모래섬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실제로는 두만강을 건너 현재 연변 지역에 해당하는 비옥한 땅으로 건너가기 위한 핑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는 이미 1712년에 양국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경계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청나라는 북경으로 천도한 후 자신들의 발상지이자 공백지역이 된 이 지역을 한족과 몽골족 등 주변인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제방을 만들고 그 위에 버드나무를 심어 봉급령을 내렸는데 이곳은 공교롭게도 조선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 사이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사냥을 하거나 산삼을 채취하고 토지를 개간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1710년 숙종 36년 평안도 주민들과 청나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자 청나라는 이 부분을 명백히 조사해 경계를 정하자고 요구했죠. 1712년 청나라는 조선인 담당자 없이 목극동이라는 담당자를 파견해 자체적으로 동이토문, 서위압록, 즉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는 내용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요. 그러나 조선 말기 청나라가 토문강과 두만강을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경계 문제가 재현되어 19세기 말 간도 문제로 귀속됐는데요. 토문강은 두만강과 엄연히 다른 강임에도 토문은 두만과 어감이 비슷하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어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합니다만 토문강은 백두산 동쪽 하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작은 건천입니다. 이는 청나라 지도에서 실제로 등장하는데 송화강으로 흘러들어 연해주를 거쳐 동해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토문두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간도와 연해주 전체가 조선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두 차례의 영토 담판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미 19세기 중반 대흉년을 기점으로 조선인들이 간도 지역으로 건너가 땅을 개간해 삶의 터전을 삼고 실효적 지배를 통해 선점한 상황에서 옛 지도들이 간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땅이 중국 땅으로 넘어간 것은 어이없게도 일본 때문입니다. 1885년과 1887년 청나라와 조선의 두 차례에 걸친 영토 담판은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상태로 종료되지 않았는데 8년 뒤 1905년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모든 외교권을 일본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박재순이라는 인물이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통감부에 요청하자 1907년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죠. 당시 소장으로 취임한 일본인 사이토는 간도는 한국 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을 천명하고는 1907년 8월부터 일본과 청나라 간에는 간도 문제에 관한 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나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던 일본도 원래부터 청나라 영토였다고 주장하던 청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본이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간도 영유권 문제보다 대륙 침략의 큰 꿈을 이루려면 차라리 철도를 놓고 광산을 채굴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는 1909년 2월 6일 청나라에게 우리에게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 등의 철도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기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을 했죠. 청나라도 처음 이 제안이 궁극적으로 청나라를 침범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았으나 결국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1909년 9월 4일 간도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이 간도 협약은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을사늑약은 고종의 직인이 없는 무효인데다 일본이 이를 통해 우리 외교권을 박탈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영토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설사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외교 문제가 아닌 조선의 영토를 넘기거나 우리 영토를 가지고 청과 협약을 맺을 권한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청의 입장도 우스운 것이 간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면 굳이 일본에게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을 넘겨줄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었으니까 철도와 광산을 넘겨주고 간도를 받은 겁니다. 조선 영토를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협약이 과연 정당할까요? 간도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 영토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무주공산인 간도 지역을 개간하면서 선점한 우리 영토인 겁니다. 중국이 쉽게 내주지는 않겠지만 역사적 사실과 청일 간 체결된 간도 협약의 부당함을 내세워 반드시 이를 되찾아와 옛 고구려 영토를 전부 되찾아야겠습니다. 얼마 전 3월 12일 스페인의 엘 파이스 EIPAIS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본명 김남중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엘 파이스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K-팝의 성공과 한국의 역사, 그의 개인적인 예술품 수집 등 다방면에 걸친 대화를 나눴는데 RM의 우문현답이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우선 기자는 K-팝과 한국 문화가 비인간적이고 지나친 노력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RM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파괴되었고 둘로 갈라진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입니다. 우린 IMF와 UN의 원조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혹독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라며 오히려 한국에 노력하는 문화에 큰 가치를 부여했죠.
그리고 기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K로 명명되는 꼬리표가 지겹지 않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기자가 의도한 바는 명확합니다. 최근 K-팝이니, K-푸드니, K-무비 등등 한국을 뜻하는 코리어의 K가 붙는 것이 손발이 좀 오그라들지 않느냐는 다소 무례할 법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우리 모두를 K-팝이라고 부르는 것에 질릴 수도 있지만 그건 프리미엄 라벨이다. 우리 조상들이 싸워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품질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적어도 한국을 아는 이들에게 알파벳 K는 꽤 큰 의미를 지닌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K가 있습니다. 같은 K라는 표식이 붙었고 그 가치는 한국사를 통폐로 뒤흔들 만큼 위대한 것임에도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만 기다리던 보물.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고지도 목록을 작성 중이던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전문가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사실 약 41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전시되거나 보관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만큼 전문가들이 가장 기대했던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유물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는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은 국가입니다. 즉, 일본인들이 소장하던 유물들을 인수받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의 포격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유물이 상당수였죠. 그러한 유물들은 대부분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는데요. 박물관은 전문가들에게 3개월의 조사 기간을 허락했지만 3개월 동안 고지도는커녕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하염없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도 오늘로 마지막이었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협조해준 박물관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뒤돌아서던 찰나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담당자였던 소재구 학예사는 전문가들을 불러세워 박물관 소장품 중에 흥미로운 목각품 11점이 있는데 진위를 판단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죠. 수장고로 들어간 소재구 학예사는 수장고 깊은 곳에서 목판 하나를 꺼내오 전문가들 앞에 내놨는데 이 유물에는 K93이라는 임시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K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이란 의미였는데요. 이 목판은 원래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1923년부터 보관하고 있던 유물인데 당시 작성된 유물 목록에 본관 9739조선 총독부 소장품로 기록되어 있었을 뿐 유물 자체에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른 유물들과 함께 부산으로 경주로 피난했다가 1970년대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복귀했으니 유물번호가 없어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임시번호인 K93을 부여하고 목제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소 학예사가 꺼내온 목판은 총 11점으로 가로 43cm, 세로 32cm 크기에 두께는 1.5cm에 달했습니다. 여타 목판 대비 상당히 큰 크기였는데 평소 수장고를 드나들던 그는 이 목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비범해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 목판에 적힌 글 때문이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는 고산자교관이라 쓰여 있었고 표지에 적힌 제목은 무려 대동여 지도였습니다. 이 목판본을 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간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던 대동여지도 목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것이 진품이라면 한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국보급 유물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서 약 30년간 빛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놓고 제작자의 이름과 작품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음에도 고산자 김정호 1804, 1866의 평생의 역작인 대동여지도 목판은 가짜 또는 복제품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부터 한국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라는 인물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3번이나 왕복하면서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의 무지몽매한 지도자였던 흥선대원군 1820-1898이 국가기밀 누설죄로 김정호 분열을 참하고 대동여지도와 목판을 전부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왕으로 불렸던 대원군이 목판까지 불태워버렸다는데 누가 이 목판이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이 허위 사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허위 사실이 처음 등장했을까요? 1925년입니다. 당시 6당 최남선 1890-1957이 쓴 것으로 보이는 사설 하나가 동아일보 10월 8일자에 등장합니다. 사설은 김정호 선생은 팔도강산은 샅샅이 답사했고 이를 위해 백두산만 7번 올라갔다. 대동여지도를 위해 십수년간 과객 노릇을 하여 가장 정명하고 적확한 지도를 만든 이지만 이런 국보적인 인물이 화액을 당했다. 국가의 요새를 외국에 알릴 장본인이라는 죄명 때문에 대동여지도 목판은 몰수당하고 김정호는 인간에게 가장 참혹한 운명으로서 사망했다고 쓰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추리면 당시 조선은 김정호의 위대한 업적을 몰라보고 욕하는가 하면 외국 간첩이라고까지 의심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 일제였습니다. 1934년 조선 총독부가 펴낸 조선 어독본 교과서에 이 이야기를 교묘하게 각색해 게재했으니까요. 당시 일제는 김정호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렸고 전국 방방곡곡을 3차례나 돌며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지만 흥선대원군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김정호와 그 딸을 옥에 가두었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인데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제에게 이는 훌륭한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김정호처럼 훌륭한 인물에게 누명에 씌울 만큼 조선은 우매한 국가이므로 문명국인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가짜뉴스가 점차 증폭되어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준비에 여념없었던 1993년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읽기 교과서에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교과서에는 김정호는 억울한 죄명으로 죽임을 당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완고한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나라의 사정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김정호의 피땀이 서린 지도의 목판까지 압수하여 불살랐으니 정말 안타깝다 고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 어독본에도 없던 목판을 압수해 불살랐다는 표현이 60년 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한 겁니다. 즉, 일제가 교묘하게 조작해온 식민사관이 60년이 지난 초등학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대동여지도는 1861년 김정호가 손수 제작하고 목판으로 인출해 간행한 전국지도로 한반도 전체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구분해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마다 동서방향의 지도를 수록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각 층의 지도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접고 펄 수 있도록 만들어 휴대가 간편하고 보기 쉽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22권의 책을 모두 펼쳐 연결시키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에 이르는 대형 한반도 전도가 됩니다. 대동여지도에는 산줄기와 물줄기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산과 산줄기, 하천, 바다와 섬은 물론 읍, 성, 목장, 온천,
도로 등 다양한 정보가 오늘날의 지도처럼 기호로 표기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기재된 교통로에는 심리마다 점을 찍어 지역과 지역의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두었죠. 이는 근대적인 측량 기술로 제작된 지도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지도 제작 전통이 집대성된 최고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이 이런 지도의 가치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다고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 식민사관을 만든 겁니다. 조선과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기 위해선 김정호의 업적을 더욱 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김정호가 백두산 등 한반도 모든 지역을 직접 걸어다니며 지도를 작성했다는 허위사실입니다. 오히려 김정호는 속설과 달리 삼국사기, 고려사부터 신동국여지 승남, 팔도총도, 동국파력도, 해동여지도 등 수많은 지도를 연구한 후 대동여지도에 흡수시키고 지구전후도 같은 세계지도 제작에도 참여했던 지도 제작자이자 학자였죠. 김정호의 호고산자, 즉 옛고 매산 아들자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김정호 스스로 옛 산의 아들이라며 자신의 호를 지었다고 하죠. 그의 호에서 지도에 대한 강한 애착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미디어, 매체에서 김정호가 지도를 걸어다니며 제작하고 또 조선 권력층에게 핍박받았다 표현하는 것은 당시 일제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소문입니다.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의 역작이자 최대 업적이며 한국사 최고의 보물로 지도의 서문에 해당되는 지도유설에서 춘추전국시대 손자의 글을 인용해서 제작 목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국방상의 요충지를 알아야 하고 재물과 세금이 나오는 곳과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원천을 잘 알아야 하며 여행과 왕래를 위해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김정호라는 위대한 학자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의도와 그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어 변형되었던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안에는 정리되지 않는 유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출처를 모르거나 중도에 잃어버린 유물만 14영여 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K라는 표식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중 보물 국보급 유물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K는 TV에만 있는 게 아닌 셈이죠. 우리 문화와 역사가 온전히 밝혀지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방과 미국의 경제 공격으로 러시아는 파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중국마저 배선했기에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리 끝에 러시아는 과감한 해결책을 생각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러시아 땅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이 러시아 땅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제안할 정도인데요. 빠른 거래를 위해 러시아 재무장관까지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의 명복을 빈다. 뚜껑을 열고 탄산수를 벌컥 들이켜 러시아인은 방송 중 러시아 시장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켰는데요. 탄산수를 마신 러시아인은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부트마노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매체 RBC 뉴스 생방송에서 갑자기 탄산수를 마시는 행동을 보이며 러시아 경제의 사망을 선언했는데요. 황급히 방송은 중단되었지만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유럽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과 구글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우크라이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사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러시아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
애플 지도 상에서 현지 교통 상황과 실시간 사건을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자 러시아 시내는 아비규환이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애플페이가 막히면서 실물 통화인 루블화를 찾는 이들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루블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군다나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역에 러시아 시민들이 몰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러시아는 애플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제재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구글은 구글 뉴스에서 러시아 관영 언론 및 러시아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들을 리스트에서 삭제. 이들이 전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유튜브도 친러 성향 매체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을 막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손발이 완전 묶이게 되었죠. 증권 투자 업계에 따르면 영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디알로 된 러시아 기업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종이값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재벌기업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93.76%가 떨어져 시중 거래 가격 58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순식간에 고평가받던 주식이 한 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9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급락을 겪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 주식의 움직임에 MSCI도 러시아를 신흥국 EM 지수에서 제외하며 손절에 나섰죠. 결국 파산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SBR 유럽 지부가 유럽중앙은행 ECB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뱅크런 현상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하자 예금을 둔 고객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VIP 고객들이 예금을 다 찾아가 은행은 남은 돈이 없는 상황. 결국 돌려줄 예금이 없기에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믿는 곳은 중국이었는데요. 중러 밀월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 맞서 이들 국가는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프트 SWIFT 결제망 배제가 있더라도 중국 결제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비책도 러시아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중국의 배신으로 인해 물 건너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곁에서 지지해 줄 것이라 여겼던 중국은 최근 러시아 등에 칼을 꼽는 선택을 내렸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리투자은행 AIIB,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압박에 중국도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리를 지킬 것이라 여겼던 중국도 여론에 굴복한 것입니다. AIIB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5개 국이 모여 2016년 설립한 다자간 개발은행인데요. 중국이 30%를 출자한 은행이라 중국 투자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를 향해 무제한 파트너십을 약속하며 러시아의 참여를 끌어냈던 AIIB였지만 러시아가 막상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자 매섭게 이를 쳐내며 모르쇠로 돌변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군사를 배치해 그동안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인 곳들 앞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꼴머리를 앓던 푸틴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죠. 중국의 배신에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러시아를 위험하게 바라보았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기존 단계에서 무려 6단계나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역시 러시아 투자를 자제하라는 평가를 내리며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얼른 회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신용등급이 6단계나 낮아진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이 겪었던 사례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이래로 위태로웠던 러시아 경제가 또 한 번 파탄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에 러시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위프트에 퇴출당한 이후 계속된 고립에 고통받던 러시아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시다발적인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자 중앙은행 부채 한도를 제거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죠.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찍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에서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데요. 과거 경제 파탄 상태에서 짐바브웨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기로 결국 이 결정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막게 되었죠. 돈은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나 금 혹은 물물 거래에 나서며 원시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눈 덮인 짐바브웨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전쟁 치를 돈까지 부족해지자 러시아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국 땅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 땅에 관심이 많은 한국은 연해주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가 급격하게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판매한 땅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경제수장인 안톤 실로아노프 재무장관은 긴급히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긴밀한 협상을 위해 떠났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고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부채를 갚기 위한 필사적인 비즈니스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재무장관과 합의를 통해 대규모 땅을 한국이 가져간다면 한국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드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죠. 과거 고조선의 넓은 강역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 러시아는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수물자를 한국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재생하던 시기였기에 빚을 갚는데 주력했던 러시아는 팔 수 있는 것들은 죄다 팔았죠. 한국은 3차에 걸친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 이를 연구해 지금의 군사 선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거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러시아 연해주가 꼽히는 상황. 연해주 주지사까지 한국을 방문 군사용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급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떤 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이 기회를 잘 잡아 한국의 강역이 보다 넓게 확대되길 바라며 중국인 공포증, 이른바 차이나포비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통용되는 현상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중국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가 개최된 그날, 미국에서는 중국인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퓨 리서치 센터 푸유 리서치 센터는 전 세계 17개국 19여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사 대상 17개국 중 15개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러한 반감의 원인은 냉전 이후
유일한 최강 대국인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부상했지만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국민성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소위 졸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중국인이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에 살면서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화교인데요. 본국을 떠나 해외 곳곳으로 이주해 현지에 정착한 중국인, 그리고 그 자손들을 화교라 부르는데 그들이 가진 경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동남아의 경우 국가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화교가 소유하고 있고 경제 지배력이 무려 70%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화교가 한국에서는 유독 뿌리 내리지 못하고 좀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멸종에 처했습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왜 화교들은 유독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일까요? 중국인 디아스포라 해외 이주는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왕조의 교체 시기가 평균 300년으로 굉장히 짧았는데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핍박받던 중국인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찍이 해외 이주를 시작한 것이죠. 현재 지구상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화교를 찾아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뿌리 내리지 못한 겁니다. 중화권 대표 영문지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019년 기사에서 한국에서 화교가 멸종 익스팅크션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에서의 화교 위기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그해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숫자가 20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그야말로 멸종 직전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화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아니 화교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교의 파워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특히 동남아는 화교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1000대 기업 중 500개가 넘는 기업은 화교 자본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화교는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국가 총 자산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제 지배력도 70%가 넘습니다. 국가별 화교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싱가폴 80%, 인도네시아 70%, 말레이시아 60%, 태국 80%, 필리핀 50%로 조사됐는데 쉽게 말해 화교들이 동남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화교가 왜 유독 한국에서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에서 화교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1945년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일본에 의해 시작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1948년까지 미군정 하에서 남한에 거주하던 화교는 연합국 국민으로 우대를 받아 중국 및 홍콩과의 무역을 독점하면서 거대한 경제적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1947년부터 시작된 중국 내전이 격화되자 많은 중국인들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화교 인구가 급증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1940년대 후반 인천에 소재한 화교 무역상 13개소가 한국 전체 수출의 21%, 수입의 16%를 차지할 만큼 한국에서 화교들의 경제력이 막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새로운 경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외국환 사용이 제한되고 외국인이 무역회사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교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1948년 제정된 국적법에 따라 결혼을 통한 귀화 이외에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됨으로써 화교의 귀화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화교가 한국에서 길을 쓰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화폐 개혁입니다.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선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을 새로이 발족해 구조선은행권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려 했으나 625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대부분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는데 우연히 조선은행권 1000원권 원판과 100원권 원판을 수중에 넣은 북한군은 마음 놓고 1000원권을 찍어 전국으로 유통시켰습니다. 북한군의 통화 공작을 차단할 목적으로 한국 정부는 1950년 8월 28일자로 대통령 긴급명령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약 3개월간 전국적으로 구화폐를 교환해주고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두 번째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생활비 예한에 100일의 비율로 가구당 한 사람에게 500원 한도로 새 은행권을 바꿔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화교들은 현금을 잔뜩 모았다가 언제든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새 돈으로 교환해주지 않아 이때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됐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1961년 한국에서는 외국인 토지법 1961년 시행이 제정됩니다. 이 법 제2조에는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 상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강령으로서 한민국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금지를 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헌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자국 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동일하게 금지하거나 그러나 아시다시피 중국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중국인의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물론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국 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면 개방되기는 했지만 1961년 시행된 법에서는 화교가 한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시행된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조금 완화시켜 화교에게 1가구 1주택 1점포만 허용되었지만 이마저도 주택 면적 200평 이하, 점포 면적 50평 이하로 제한하면서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은 불가능했죠. 점포 면적 50평 이하라면 중국집을 내면 딱 맞을 공간에 불과했고 실제로 화교 대부분이 중국집을 차리는 것으로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쌀이 부족해 분식을 장려하던 시절에는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파는 것을 금지시켰을 만큼 심하게 간섭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이 운영하던 중국집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됐고 이들은 규제가 멀한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지로 제2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됐는데요. 1972년 32,9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화교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1992년 22,563명, 2022년 현재는 20,000명 이하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 및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화교 자본이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폭력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넉넉한 화교 자본은 과연 국가에게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